네, 수능 개념 세계사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로 세계사를 선택을 하면서 세계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일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과목일지 양은 너무 많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OT를 통해서 한번 세계사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수업을 해 나갈 건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교재가 있으면 한번 책을 쫙 보세요. 양 장난 아니다 싶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외울 건 되게 많아 보이고, 처음 보는 왕조와 처음 보는 어떤 지명들, 이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면 다 나중에는 익히고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세계사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4대 문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지구상에 여러 개의 문명들이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 4개를 꼽아봐라 한다면 이 4대 문명이 있을 거예요. 물론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과정 상에서는 이렇게 4대 문명을 화면에 보는 것처럼 4군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공부를 하면 지리적인 면에 대한 어떤 감각은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한국이라는 건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큰 대륙이 중국 대륙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동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뒤집어진 삼각형으로 생긴 곳이 지금의 인도이고요. 이렇게 나온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이렇게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는 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오지 않는 태평양 어딘가에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리에 대한 거를 일단 이렇게 집어 넣고요. 4대 문명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문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역입니다. 이 황허강 유역에 존재하고 있는 문명을 황허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황허 이외에 그 다른 지역에서도 군소 문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울러서 중국 문명으로 부르자라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일단 황허 문명으로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황허 문명이고요. 그리고 그 황허 문명 옆으로 이제 오면은 2개의 강이 흐르고 있네요.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입니다. 이 2개의 두 지역을 다 합쳐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도 문명이라고 이렇게 불러볼게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2개의 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역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엄청나게 이렇게 길게 흐르고 있는 이 나일강, 이집트 문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이긴 하지만 이 문명 2개는 서양 문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 문명은 사실상 지금의 문명과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황허 문명은 아시아의 문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세계의 세계사의 구분을 조금 거칠게 해보자면 중국사와 서양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 교육과정의 편제상 서양사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사입니다. 나머지 뭐 인도, 서아시아, 일본 이런 부분들은 기타사로 선생님 묶어서 한번 볼 거예요. 네, 이 문명 얘기는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하게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린 중국사부터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최근 있었던 수능과 그 전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중국사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나와요. 중국 고대부터 쭉 중세, 근세, 근대, 현대까지 쭉 배울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요. 근데 중국사는 이 왕조가 끝나면 다음 왕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 왕조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왕조가 들어서고 왕조별로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익히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사 전부를 배우면 알겠지만 중국사는 좀 쉬웠는데 하고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사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사를 배울 건데요. 사실 서양이라는 게 여러 나라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배웠다가 로마도 배웠다가 프랑스도 배웠다가 영국도 배웠다가 여러 나라가 한 번에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다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사보다는 좀 복잡하겠지만 서양사도 고대부터 중세부터 근세부터 현대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서양사에서는 근현대 부분, 근세 이후 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몰려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타사는 6문제 가량 나옵니다. 뭐 조금 한두 문제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타사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아시아, 인도, 일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전근대나 아프리카 전근대나 동남아시아 전근대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도 역시나 많이 나왔지만 서아시아 부분이 기타사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세계사의 문제 개수인데요. 네, 이런 세계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학습 원칙을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울 게 많지만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과목이에요. 역사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물론 당연히 암기는 따라와야겠지만 이해한 후에 외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히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무조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암기에도 그 다음 단계에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복습에 또 복습이에요. 1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면 복습해야 될 양이 막 쌓일 거예요. 그때그때 복습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앞에 부분 당연히 까먹어요. 한 달 지나면 까먹어요. 근데 이 복습할 때의 하나의 팁은 절대 공부한 내용 1시간 동안 배운 내용 1시간 동안 복습하지 마세요. 슬쩍 필기한 내용 다시 한번 키워드 확인하면서 한 번 할 때 5분 내지 10분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슥슥 보면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더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학습 원칙은 세계사는 개념이 70 내지 80을 차지하고 문제풀이가 20 내지 30을 차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개념이 적고 문제풀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를 공부를 한다고 치세요. 그 친구들은 개념을 막 2번 돌렸대요. 3번 돌렸대요. 막 여러 번 돌렸대요. 그런데 나는 아직 개념 공부하고 있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개념에서 베이직을 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지 않으면 문제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념 완벽하게 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어떤 단계로 갈 거냐면 이 OT 뒤에부터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를 계속해서 업로드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개념을 탄탄하게 잘 다져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수능 특강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수능 특강 교재는 수능에도 연계되는 교재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자료들이 알짜로 모아져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할지 다루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과 함께 기출을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연표 특강과 이제 실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을 선생님이 제공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수능 문제니까. 고3들이 푸는 문제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선생님이 조금 간략하게 맛배기만 해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4번 문제를 보면 이 황제를 물었어요. 어떤 황제인지 알아야 돼요. 물론 수험생들이 알 수 있는 힌트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도라는 힌트를 보고 어떤 황제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원나라 때 황제였던 쿠빌라이 칸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쿠빌라이 칸의 업적을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됩니다. 지금 선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13번 문제도 누군가 인물을 물었어요. 이 가에 들어갈 인물인데 여기에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또 있습니다. 레오 10세의 뜻을 거역한 비텐베르크의 누구,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이. 가에 들어갈 이 인물은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입니다. 물론 이 선지에서 루터가 한 일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나 각종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수험생들이 그거를 파악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번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12번을 보면 지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할 때는 이 지리적인 것도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지도는 물론 중요한 공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와 나제국 둘 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서아시아고요. 충돌했고요. 교역로가 발달하네요. 메카 메디나가 막 떠오르네요. 이 가는요.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나는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옳은 선지를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17번도 한번 봅시다. 시기를 묻고 있네요.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한대요. 지도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히틀러의 집권 이후 독일이 요구를 하고 결국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을 하네요. 히틀러가. 네,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겨냥한 때가 언젠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이제 배우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1938년 이후에 있는 일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는 38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암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차 대전 부분을 다 배우고 나면 이게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구나.
히틀러가 이미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있는 일이구나. 그 이해에 따라서 금방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는 선이의 후암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디부터 배울 거냐면 문명을 먼저 짚고 가는 강의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생님은 문명을 각각 중국사와 서양사와 기타사에 다 포함시켜서 쭉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황하 문명에 이어서 바로 중국사 첫 강의로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사 부분을 좀 간단하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하단을 한번 보세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거 한국사에서 많이 배운 건데 문명이 출현하는 시기는 이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되겠어요. 물론 구석기와 신석기는 한국사와 똑같이 그 이전에 존재를 했던 시대지만 이 부분을 시험에서 출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흐름을 쭉 훑고 가자면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인류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불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시대가 됐고요. 이 시대 사람들도 어떤 자신의 소망이나 바램들을 동굴벽화를 통해서 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어떤 다산을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류의 출발이었고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흐름과 비슷하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거적 숭배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영국의 스톤헨지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새로운 어떤 도구의 재료, 청동기란 도구의 재료를 쓰기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큰 강 유역에 모여서 본격적인 농경과 치수 사업, 물을 다스리는 사업을 하기도 해요. 물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삶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범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다스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치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명과 국가가 출발하는 시기가 청동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강의에서는 이 중국에서 시작된 문명과 그 초기 국가들부터 쭉 선생님이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선생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고요. 세계사는 물론 개념이 많고 뭔가 양이 많고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서 너무 벅차서 못하겠어요 라는 하는 과목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면서 정말 재미있어요.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열심히 복습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OT는 마치고요. 우리 그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